읽고는 싶은데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역자의 글을 먼저 읽어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또 안정현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어서 번역 후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카페 곁에 내가 그 햇살을 보러 가는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카페까지 걸어오는 동안 되풀이해서 듣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죽음. 보리스 레오니드비치 파스테르나크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인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짧은 시절을 끝없는 정신적 추구에 바쳤다. 1890년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움과 예술의 분위기 속에 파묻혀 살았으며 그의 자서전 어느 시인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과 이상을 좇아 방황했다. 어느 시인의 죽음에서 그는 까마득한 추억 속에서 어릴 적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레오 톨스토이를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에서부터 예술에 바친 그의 일생을 얘기하며 이 책이 완성되기 1년 전인 1930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한 러시아의 미래파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파스테르나크가 어렸을 때 어느 꽃집에서 본 만발한 꽃들과 전봇대 위에서 춤추는 회오리 바람과 테라스에서 밤새워 나누던 이야기들이 그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며 이상을 추구하는 그가 어째서 음악을 그리고 철학을 포기하고 새로이 문학에서 자기를 표현할 힘과 길을 찾았는지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은 파스테르나크의 일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난해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밟아온 길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파스테르나크라는 시인에게는 별 뜻이 없었고 다만 그는 변모하는 영혼만을 집요하게 추적할 뿐이다. 그의 아버지인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는 유명한 화가였으며 그의 어머니 로사 코프만 파스테르나크는 유명한 음악가였다. 따라서 그들의 첫 아들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두 예술의 세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의 신비 속에 깊이 파묻히게 되었다. 그는 음악을 숨쉬고 살았으며 그의 음악에 대한 동경은 옆집에 살면서 그의 집안과 가까이 지냈던 스크리아빈을 통해서 더욱 깊어졌다. 스크리아빈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신격화하고 동경한 첫 예술가였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초상화가여서 레닌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초상화도 남겼고 그리고 친분이 있었던 레오 톨스토이나 릴케의 초상화도 그렸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 두 사람을 어렸을 때 만나고 그때부터 예술의 동경이 무르익는다. 스크리아빈의 음악 세계를 동경하는 어린 보리스는 음악에 심취하고 스크리아빈을 만나기 위해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리지만 그는 곧 자기가 지닌 음악의 재능이 완숙하지 못하다는 좌절감에 음악을 버리고 법률을 공부한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 그는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법 철학을 공부하게 되지만 지식에 대한 그의 갈증은 풀어지지 않고 드디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떠나 독일의 마르부르크로 간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그는 또 다른 사상의 거인인 헬만 코헨 교수를 만나며 이상주의적 사상의 추구를 거듭하지만 결국 코헨 교수의 사상에도 불만을 느끼고 만다. 파스테르나크는 전통에 의지하고 물려받은 철학의 사상적 유산에만 기대려는 코헨이 못마땅했다. 그는 드디어 철학을 버리고 예술의 세계에서 꿈을 추구하려고 친구의 충고에 따라 이탈리아로 가서 베니스의 아름다움에 젖는다. 그는 이곳의 미술과 건축에서 힘찬 감명을 받아 그것을 가슴속에 지니고 모스크바로 돌아가 세 번째 변신 과정을 거친다. 전쟁이 터지고 비극이 러시아를 삼키지만 파스테르나크는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하고 우랄 지방의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그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모스크바의 생활에서 전쟁 못지않은 좌절감을 겪는다. 전쟁이 터지기 얼마 전에 파스테르나크는 시의 세계와 접한다. 그때의 러시아 시다는 사상의 대립이 심한 두 파로 갈려 있었는데 그는 미래파의 선봉에 선 마야코프스키를 알게 되고 파스테르나크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마야코프스키를 존경하고 숭배하게 된다. 이 책은 마야코프스키의 자살 사건과 함께 끝난다. 파스테르나크는 식물학에도 관심이 깊었고 그러한 경향이 그의 시에 나타난다. 그의 시는 차라리 산문에 가깝고 그 흐름은 산책하는 사람의 발걸음과 같다. 그는 처음에는 상징주의자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미래파 시인이라고 불리웠지만 파스테르나크의 시는 고유한 독창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정치를 멀리했으며 정권에 대한 그의 솔직한 견해는 그가 1931년에 쓴 울타리를 넘어서에서 잘 드러났고 그 이외에도 시와 단편 그리고 베를렌느, 괴테, 쉘리,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함에 있어서 그가 보여준 경향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의 솔직성은 또한 그가 1936년 러시아 작가연맹에서 한 연설이나 그의 장편소설 의사지바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스테르나크는 마야코프스키가 러시아의 비극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마야코프스키는 두 차례의 혁명을 치르고 지성적으로 붕괴되어 혼란을 야기한 반세기를 그리고 그 시대의 혼돈과 좌절의 소용돌이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파스테르나크는 이 자서전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바쳤으며 그토록 마야코프스키를 존경했어도 그의 시는 마야코프스키나 릴케보다 홉킨스나 딜란 토마스와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의사지바고의 시에서 우리는 두보를 맛볼 수도 있고 다른 작품에서는 푸시킨, 조이스, 발레리, 디메트리오스, 카페 타네키스도 엿보인다. 그리고 그의 시는 자연을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꽃잎에 매달린 물방울, 폭풍이 불기 전의 짤막한 순간, 웅장한 산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격, 하나의 키스, 그리고 이별, 사춘기의 문턱을 넘어서는 소녀,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작품의 밑에 번뜩이며 흐르는 이미지이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힘차고 감각적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비극적 모호함 속에서 헤매는 인간의 상황을 그리게 된다. 그는 인간이 지성을 견디고 감정을 되찾는 힘을 지녔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삶을 초월하는 힘을 찾아내고 그 힘을 예술이라고 이름 지었다. 파스테르나크의 어느 시인의 죽음은 흥분을 다져 가라앉힌 감격과 같은 고요함 속의 율동이다. 줄줄이 맺힌 독백 속의 웅변을 들려주는 그의 문체는 씹고 되씹으며 뒷맛을 보아도 좋은 아름답고도 긴 시이다. 혼자만의 세계에 깊이 몰두해서 평화롭게 침체하는 파스테르나크의 서정적 세계는 현대인이 이미 상실한 옛스런 낭만의 비극이다. 그 알찬 아름다움을 한껏 맛볼 수 있는 산문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